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열고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재판이 이례적으로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어떤 결론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인데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2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았고 결국 이 공은 대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언제 선고가 되느냐도 한 가지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선거권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죄명이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이 선고 시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633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을 때도 대법원 판단이 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그 강행 규정상의 공직선거법의 그 규정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좀 다르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으로 어떤 사건 기록 같은 부분들이 넘어간 직후에 소부로 가지 않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되었고요. 전원 합의체에서도 원래 통상적인 경우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합의를 위한 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지금 벌써 2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속도를 보자면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심리가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 도출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들의 그런 토론 과정들에 따라서 결국 이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불려집니다. 법률심. 네,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다툼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는 것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모두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주어진 사실관계를 놓고 법률적으로 다시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는가만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과는 달리 여러 차례 어떤 회의나 변론이 진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철통 보안 속에서 굉장히 기밀성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2차례의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 어디 수준까지 지금 결론이 도래했는지 이 부분은 알 길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도기재선,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어떤 안정성을 기리기 위해 이 대선 후보 등록 전 5월 11일 전이라도 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시점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제 재판 연구관, 이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이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라든가 네. 검토 의견을 올리고 대법관들이 이를 좀 확인하면서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리라는 점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시점도 시점인데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올 수 있을까?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뭐 2심 선고를 그대로 무죄를 확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파기 재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이 어찌 보자면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이 판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쟁점은 이 지금 문제되어 있던 사건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 모른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서 볼 수 없을까? 이 부분은 사실 충분히 법적으로 다시 다퉈볼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것을 어떤 개인이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과연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사실에 관한 문제인지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죄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2심으로 내려가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파기환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 양형까지 그러니까 어떤 형량까지도 내려주는 파기자판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손실만 났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건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손실만 났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손실만 난 것이 아니다. 이득을 보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거는 2022년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로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이미 이제 대선 후보에서 이 당선이 된 이 대통령 신분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멈춰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면 직후부터 이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약 3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다시 이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2022년도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사실상 배당까지만 맞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되고 속도에 좀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3개월 남은 공소시효 안에 어떻게 또 진행을 될지도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검찰에서요, 한 차례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서 명품 가방 관련해서는 이제 항고를 기각을 했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고검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초에는 불기소 처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복이 있었고요.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재기한다. 재기수사라는 것을 명령을 내었고 서울고검에서 관련된 수사들 결국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전과 달리 어떤 사정이 변경된 측면이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 변경된 사정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그러니까 일명 전주라고 불리는 이런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대법원에 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수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일명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그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 부분은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달라졌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유사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 씨를 포함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을 지었잖아요. 이런 판결이 이제 재수사를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 결과에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 담당 검사도 탄핵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자면 수사가 일부 미진했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것이 관련자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관련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어떤 계좌를 제공을 하고 그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정에 좀 가담이 되었다는 혐의,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유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사한 측면의 어떤 행동 양상을 보여왔다면 이 부분도 재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판단,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거든요. 다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확보가 가능할지, 실제로 시세 조정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맡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도 직접 재수사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수사와는 확실히 좀 과정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좀 신분에 있어서의 차이도 사실 감안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현직 대통령과 현직 영부인의 시절은 사실 소환 조사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요. 공무 수행 중인 과정, 뭐 해외 순방,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다시 재기 수사를 통해 수사를 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라던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소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받는 이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네. 결국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환을 할 필요성 예. 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관련되어서 사실 다른 혐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지금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소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였는지, 그 통화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공천에 개입되는 결과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오간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로 온 것이 아닌가, 이 네. 사건의 수사의 주체도 서울로 좀 옮겨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예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현재 영부인에서 신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전에 뭐 방문 조사, 뭐 안가에서 따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 외에 뭐 서면으로 조사 방식 여러 가지들이 토론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가능은 합니다. 어떤 제3의 장소에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좀 소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건 넘어가 볼까요?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갖고 있던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이제 전 사위라고 칭해야 되는데 네. 결국 직접적으로 이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소유하고 있던 항공사에 취업이 됨으로써 그 항공사로부터 받은 임금이라든가 그리고 네. 해외에 거주할 때의 체류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받은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사위 그리고 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위에게 임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금전을 취득한 주체가 다른 사람이고 실제로 어떤 대가성이 오간 거는 또 주체가 다를 때 제3자 뇌물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려면은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가가 주어졌지만 청탁 관계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이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입증이 사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뇌물죄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논거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전에 이 취업 전에는 직접 딸 생활비, 그러니까 딸 가족의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담해 오고 있었는데 해당 채용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활비를 부담해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그 생활비만큼은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시 이득으로 돌아간 것이다. 네.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어서 어떤 제3자 뇌물죄의 입증에 좀 어려움을 다소 좀 완화하고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뇌물죄로서 지금 어떤 기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금액이 사실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이 전 사위가 취득한 총 이득을 2억 넘게 그동안 받은 월급과 체류비 등을 합산하면 2억이 넘는 금액, 이 뇌물로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소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로써 또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또 법정에 서게 됐네요. 참 씁쓸한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죠. 결국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이 되는 상황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이런 재판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